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성 밖에서 제일 까는 겁으로 이름을 날리던 방부자라는 노인이 살았더랬습니다. 이 노인네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집에 있는 은자 괴짝을 열면 그 눈부신 빛에 동네 개들이 눈이 멀 지경이었다니 말 다 했지요. 그런데 이 영감님 돌아가실 때가 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슬하에 아들 셋과 막내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이고 이 아들놈들이 하나같이 가관이었거든요. 첫째 아들 갑출은 기생집 담벼락을 제 집 드나들 듯하는 풍류병자요. 둘째 을수는 투전판에서 패 쪼는 맛에 사는 노름쟁이요. 셋째 병득은 입만 열면 공자 가라사대를 외치지만 속은 텅 빈 헛똑똑이 선비였습니다. 반면 막내딸 명화는 어떻고요? 덩치는 장사 저리 가라 할 만큼 듬직하고 시장통에서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그놈이 암소인지 숫소인지 어제 잡았는지 오늘 잡았는지 단번에 알아맞히는 천부적인 미각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에게 명화는 그저 밥만 축내는 뚱보 동생일 뿐이었지요. 방부자의 임종날 사남매가 머리맡에 모였습니다. 방부자가 가늘게 뜬 눈으로 자식들을 훑어보더니 입을 뗍니다. 커움 내 평생 일군 재산을 이제 너희에게 나누어 주마. 첫째 갑출이는 종로 바닥에 큰 상점 10곳을 가져가거라. 아버님, 효도하겠습니다. 둘째 을수는 한강 앞 기름진 논밭 500마지기를 가져가고 셋째 병득이는 남산 및 으리으리한 기와집 30칸을 가져가거라. 아이고 아버님, 만수무강 아니 편히 가십시오. 오빠들은 벌써 머릿속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투전판을 버릴 생각에 싱글벙글입니다. 그때 명화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 못난 명화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시겠사옵니까? 방부자는 명화를 한참 바라보더니 마당 구석에 있는 낡고 녹슨 가마솥 하나를 가리킵니다. 명화야, 너에게는 저 뒷마당에 있는 낡은 가마솥 하나와 내가 평소에 그렇게도 좋아하던 부엌의 불씨를 물려주마. 허허. 명화야, 아버님이 내 배통을 보시고는 굶지 말라고 솥뚜껑을 주셨구나. 딱 어울린다, 딱 어울려. 우리 명화는 밥만 있으면 세상 만사 형통이지. 그 가마솥에 물이나 끓여 마시며 살 거라. 명화의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오빠들은 수천 냥 재산을 가져가는데 자신에게는 개밥 그릇만도 못한 녹슨 가마솥이라니요. 하지만 명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보며 지으셨던 그 묘한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명화야, 쇠는 달굴수록 강해지고 장은 끓일수록 진해지는 법이다. 내 재주를 믿거라.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오빠들은 기다렸다는 듯 명화를 내쫓기 시작합니다. 야, 뚱보야. 이제 집주인은 나다. 그 무거운 가마솥 들고 당장 나가. 가져갈 때 조심해라, 바닥 꺼질라. 명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무거운 가마솥을 번쩍 들어 등에 짊어졌습니다. 장사도 울고 갈 힘이지요. 낡은 괴나리 보찜에 아버지의 불씨를 담은 화로를 들고 대문을 나서는 명화의 뒷모습에 오빠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릅니다. 명화가 도착한 곳은 성박 공동묘지 근처의 허름한 초막이었습니다.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였지요. 배는 고프고 몸은 지쳤습니다. 명화는 마당에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라, 이 가마솥. 겉보기엔 녹슨 쇳덩이인데 불길이 닿으니 빛깔이 범상치 않네. 명화는 솥에 냇물을 붓고 산에서 캔 들풀과 집에서 챙겨온 마른 멸치 대가리 몇 개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가마솥 뚜껑 사이로 김이 피어오릅니다. 명화는 코를 킁킁대며 중얼거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맹물의 풀떼기뿐인데. 냄새가 꼭 대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진미 같잖아. 명화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아, 이 맛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으며 혀끝에 착 감기는 것이 마치 온 산의 기운이 내 입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구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가마솥은 어떤 재료를 넣어도 천하일미로 만들어주는 보물솥이었던 것입니다. 명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빠들 두고 보시오. 이 낡은 가마솥 하나로 내 반드시 조선 최고의 맛을 보여줄 테니까. 한편 그 시각 한양 대갓집에서 비단옷 입고 술판을 벌이던 오빠들. 그들의 앞날엔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으니 과연 명화는 이 가마솥으로 어떻게 인생 역전을 시작하게 될까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고작 보름이나 지났을까요? 한양 바닥에는 아주 가관인 구경거리가 생겼더랬습니다. 바로 방부자의 세 아들 갑출, 을수, 병득이 삼형제의 화려한 돈지랄 행차였지요. 첫째 갑출이는 아버지가 남긴 포목점 비단을 통째로 꺼내다가 기생집 마당에 카페트처럼 깔아버렸고, 둘째 을수는 투전판에서 에잇 기분이다 외치며 논반 문서를 툭툭 던져대니 한양 바닥 건달들이 방 도련님 만세를 외치며 뒤를 졸졸 따릅니다. 셋째 병득이는 또 어떻고요? 남산 및 기와집의 가난한 선비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내 학문이 높으니 술은 내가 산다 며 비싼 청주를 물 쏟듯 붓고 있었습니다. 허허 동생들아, 아버님이 참으로 공평하셨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금은 보화를 주시고 그 뚱뚱한 막내에겐 쇳덩이 하나 주셨으니 말이다. 말도 마십시오 형님. 명화 그녀는 지금쯤 그 가마솥에 자기 얼굴만 한 무나 삶아먹고 있을 겁니다요. 하하. 오빠들이 기생 끼고 닭다리 뜯을 때 우리 주인공 명화는 어디 있었느냐? 성박 귀신 나올 것 같은 초막에서 빗물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데 가진 거라곤 아버지가 주신 가마솥과 궤장 밑바닥에서 긁어 모은 밀가루 한 줌뿐이었지요. 아버님, 오빠들은 비단옷 입고 소고기 먹는데 명화는 배가 너무 고파요. 이 낡은 솥이 보물이라 하셨는데 여기다 뭘 해먹어야 할까요? 명화는 눈물을 훔치며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냇가에서 주워온 조개 몇 알과 텃밭 구석에 버려진 시든 애호박 반 토막을 넣었습니다. 밀가루를 눈물 섞어 반죽해 툭툭 떼어 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마솥 바닥에서 은은한 금빛이 돌더니 밀가루 반죽이 솥 안에서 보석처럼 투명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명화가 국자를 들어 한 입 들이켜는 순간 어머나, 이 맛은 이건 그냥 수제비가 아니야. 쫄깃함은 인절미보다 낫고 국물 맛은 바다를 통째로 삼킨 듯 시원하구나. 눈물 젖은 수제비라 슬플 줄 알았더니 너무 맛있어서 춤이 절로 나는구나. 명화가 신나게 수제비를 양푼 가득 퍼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산을 넘어가던 배고픈 나무꾼 하나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쏙 내밉니다. 아이고 아가씨. 실례지만 그 냄새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염치 불구하고 왔소이다. 국물 한 모금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명화는 마음씨 좋게 수제비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나무꾼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니 메고 있던 지게를 내팽개칩니다. 신봤다. 아니, 수제비 봤다. 내 평생 한양에서 제일 가는 국밥집은 다 다녀봤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오. 아가씨, 이거 돈 받고 파시오. 내 당장 나무 판 돈 다 드릴게. 명화는 얼떨결에 나무꾼에게 은전 몇 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가마솥으로 처음 번 돈이었지요. 그 순간 명화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 오빠들이 나를 버렸어도 이 가마솥은 나를 먹여 살리겠구나. 오빠들이 재산을 탕진할 동안 나는 이 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 혼을 쏙 빼놓겠어. 자, 눈물 젖은 수제비 한 그릇이 소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명화의 초막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편 오빠들은 벌써 유산의 절반을 날려먹었다는 소문이 한양 바닥에 퍼져나옵니다. 과연 명화의 수제비 장사는 순탄하게 흘러갈까요? 자, 명화가 수제비 몇 그릇 팔아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보물 가마솥을 수레에 싣고 당당히 한양 큰 장터로 나갔더랬습니다. 내 이 맛으로 한양 사람들의 위장을 다 휘어잡으리라. 원대한 꿈을 안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만만하던가요? 장터 입구에 자리를 잡으려 하자 텃세 부리는 장사치들이 명화를 둘러쌉니다. 특히 이 바닥에서 국밥 좀 판다는 욕쟁이 할멈과 그 수아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멧돼지 같은 년이 남의 장사 미천을 흐리려 들어? 가마솥은 어디 무덤가에서 주워왔냐? 녹이 슬어 개도 안 먹게 생겼구먼. 이봐, 뚱보 아가씨.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부터 내야지. 은자 성냥 내놓든가 아니면 저기 구석탱이 개천가로 꺼지든가. 명화는 기가 찼습니다. 자릿세 성냥이면 오빠들이 기생집에서 술 한 잔에 뿌리는 돈이지만 명화에게는 전 재산이었거든요. 명화는 눈을 치켜뜨고 배에 힘을 빡 줬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자릿세 대신 제 손맛을 한번 보시겠소? 맛이 없으면 이 가마솥을 통째로 넘기고 군말 없이 물러나리다. 명화는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시든 배춧꼬리와 버려진 돼지 비계 몇 점을 가마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불길을 조절하며 끓여내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시장 전체를 안개처럼 덮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옆집 생선가게 고등어가 냄새에 홀린 듯 펄떡이고 흥정하던 손님들이 돈 주머니를 쥔 채 하나둘 명환의 솥단지로 모여듭니다. 욕쟁이 할멈도 코를 실룩거리다 침을 꼴깍 삼킵니다. 손님 하나가 외칩니다. 아니, 이 냄새는 천상의 용고기를 삶는 게냐? 내 코가 유혹을 참지 못하는구나. 한 그릇 주시오. 나도 한 그릇. 자릿세고 뭐고 내가 돈을 더 낼 테니 국물 좀 주시오. 사람들이 명화가 만든 비계 배추국을 한 숟가락 떠먹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국물 한 모금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두 모금에 죽어가던 기운이 펄펄 살아나니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텃세 부리던 건달놈들마저 국물을 얻어먹고는 무릎을 탁 칩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 누님, 제가 무식해서 보물을 몰라봤습니다. 자릿세는커녕 제가 이 수레를 직접 밀어 올리겠습니다요. 문전박대당할 뻔했던 명화는 그날로 시장의 뚱보 여신으로 등극했습니다. 명환의 가마솥 앞은 사람이 사람을 부르며 발 디딜 틈도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기생집에서 노닥거리던 오빠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상점들이 손님이 끊겨 파리만 날리던 참이었거든요. 뭐? 성박시장터의 웬 뚱보년이 가마솥 하나로 돈을 긁어 모은다고? 그게 누군지 당장 알아봐라. 형님, 설마 그 가마솥 아버지가 명화에게 준 그 고철 덩어리 아닐까요? 오빠들의 눈에 시기심과 탐욕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명화의 성공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 보물솥을 어떻게든 빼앗을 궁리만 하는 못된 신보라니요. 과연 명화는 이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넘기게 될까요? 명환의 가마솥 국밥이 시장을 평정하자 배 아파 죽으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터 제일의 비단 장수이자 입만 열면 소문이 열리를 가는 수다쟁이 왕서방이 난리가 났지요. 왜냐고요? 아침에 장사 미천으로 챙겨온 은자 50냥이 든 주머니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거든요. 왕서방. 아이고 내 팔자야. 내 금쪽 같은 50냥. 어떤 놈이 가져갔느냐. 포도청 포교님들 제발 좀 잡아주시오. 출동한 포교들이 시장 사람들을 죄다 불러 모아놓고 짐을 뒤지고 호통을 치지만 범인은커녕 은자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국밥을 나르던 우리 명화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옵니다. 거참 포교나리들. 그렇게 무식하게 뒤져서야 범인이 나오겠소? 이 시장통에 널린 게 냄새인데 말이오. 뭐라? 뚱보 아가씨,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저리 가서 국밥이나 더 말아오너라. 허허 나리. 내 코는 그냥 코가 아니라 귀신 코라오. 왕서방님, 그 은자 주머니 어디에 두셨었소? 왕서방. 아침에 생선 가게 들렀다가 기름집 지나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말이오. 명화는 눈을 감고 장터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어디 보자. 고등어 비린내가 살짝 섞였고 참기름 냄새도 묻어있군. 그런데 옳거니 이 향기는 흔치 않은데? 명화가 손가락으로 장터 구석을 가리킵니다. 저기 숨어서 구경만 하시는 분, 이리 좀 나오시게. 명화가 가리킨 사람은 장터에서 점잖기로 소문난 선비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이 설마 저 양반이? 하며 수군거리자 명화는 사내 곁으로 다가가 코를 바짝 들이댑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소매에서 풍기는 이 향기 말이오. 이건 보통 술이 아니라 저 아래 지방에서만 나는 중력고 냄새구려. 이 무슨 무례한 짓이오.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품속 주머니에서는 아까 왕서방님이 드셨던 미나리전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오. 그건 없지요.
억지. 거짓말 마시오. 왕서방님이 아침에 미나리전을 먹다 은자 주머니에 기름을 좀 흘렸다고 했거든. 내 코에는 그 고소한 미나리 향이 선비님 품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소. 사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서더니 주랭랑을 치려 합니다. 그 순간 명화가 가마솥 뚜껑을 들고 앞을 막아섭니다. 포교들이 달려들어 사내의 품을 뒤지자 과연 미나리 기름이 살짝 묻은 왕서방의 은자 주머니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왕서방. 아이고 명화 아가씨. 아니 명화 보살님. 내 돈을 찾아주셨소.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갚긴 뭘 갚소. 내일 우리 집 국밥이나 한 그릇 사잡수시오. 대신 은자 50냥짜리로 말이오. 하하. 이 사건으로 명화는 귀신 코 명화라는 별명을 얻으며 시장통의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이 소식은 기생집에서 술 퍼마시던 오빠들 귀에도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은자 50냥을 찾아줬다고. 그 가마솥에 귀신이 붙은 게 분명해. 그걸 뺏어와야 우리 망해가는 가게들을 살릴 수 있다. 형님, 오늘 밤에 사람을 씁시다. 그 뚱뚱한 년이 잠든 사이에 솥을 통째로 들고 튀는 겁니다. 아이고, 제 동생이 잘 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보물 솥을 훔칠 국리라니요. 천벌 받을 오빠들이 드디어 오늘 밤 명화의 초막으로 향합니다. 과연 명화는 이 보물 가마솥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느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성박 명화의 초막 근처에 시커먼 그림자 셋이 기어들어 오고 있었으니 바로 방신의 망나니 삼형제 갑출, 을수, 병득이었습니다. 조용히 좀 하십시오, 형님. 명화 전연 잠귀가 밝기로 소문난 년입니다. 걱정 말게. 내가 아까 낮에 수면제라도 탈까 했으나 그년 코가 워낙 귀신 같으니 그냥 잠든 사이에 이 솥을 통째로 들고 튀는 게 상책이요. 자, 오빠들이 드디어 명화의 마당 한가운데 놓인 보물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낮새 장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솥에서는 아직도 구수한 사골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죠. 갑출이 비장한 표정으로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자, 내가 위를 잡을 테니 너희는 밑을 받쳐라.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정 셋이 달라붙어 으라차차. 힘을 쓰는데 가마솥이 꿈쩍도 안 합니다. 아니, 가마솥이 아니라 지구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솥이 땅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건지 아니면 명화의 살집만큼이나 무거운 건지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 솥 안에 납덩이라도 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거워요? 쉿, 조용히 해. 솥이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노느라 기운이 빠진 게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솥은 안 들리고 오빠들 엉덩방아만 마당이 깨져라 찍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막 문이 열리더니 산만한 그림자가 밖으로 쓱 나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떤 도둑놈들이 남의 집 장독대를 깨나 했더니 오라버님들이 여긴 웬일이시오? 명화가 나타나자 오빠들이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하지만 갑출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네요. 야, 이 명화야.
내가 아버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이 보물 솥을 숨겨둔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이 손 내놔라. 허허 오라버님들. 아버님이 주실 땐 고철 덩어리라고 침뱉으시더니 이제 와서 보물이라니요? 가져가고 싶으면 어디 가져가 보시오. 이 솥은 임자가 아니면 천근만근 무게를 내는 법이니까요. 명화가 솥을 툭 치자 신기하게도 솥뚜껑이 열리며 그 안에서 뜨끈한 김이 확 솟구칩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달콤하고 구수한지 며칠째 굶다시피 한 오빠들의 위장이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져가기 전에 배부터 채우시오. 굶고서야 그 무거운 걸 어찌 들겠소. 명화가 남은 국물에 밥을 푹 말아 한 사발씩 건네자 체면이고 뭐고 오빠들이 코를 박고 먹기 시작합니다. 끄억. 아니 명화야 이건 무슨 맛이냐? 기생집 갈비보다 100배는 낫구나. 내가 공자 맹자 책만 팠으나 이런 맛의 진리는 처음이로다. 배가 든든해진 오빠들. 고맙다는 말은커녕 다시 솥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참 기괴하죠? 밥을 먹으니 힘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리가 후들거리고 졸음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명화가 씩 웃으며 한마디 합니다. 오라버님들 그 솥은 정성으로 닦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쇳덩이가 된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그냥 노숙이나 하시오. 결국 방신의 삼형제는 가마솥 곁에 찰싹 달라붙어 코를 골며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에게 이 꼴이 다 들통나 망신을 당할 텐데 말이죠. 한편 한양 저잣거리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임금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명화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는데요. 명화의 가마솥 국밥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남문박 시장통을 넘어 드디어 궁궐 담벼락까지 넘어가 버렸더랬습니다. 성박 뚱보 처자가 가마솥 하나로 사람들을 홀린다는 소문에 임금님께서 친히 가장 신이 많은 암행어사 이몽룡은 아니지만 그만큼 잘생긴 누군가를 파견하셨으니 말입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에 갓은 다 깨진 것을 쓰고 얼굴엔 숯검댕이를 묻힌 암행어사 어른이 명환의 노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코를 실룩거리더니 시비를 겁니다. 주모, 아니 아가씨, 이 국밥이 천하일미라기에 왔거늘 어찌 국물에 김이 하나도 안 나는 게요? 식어 빠진 국밥을 팔다니 손님을 기만하는 것 아니오? 주변 손님들이 아니 이 양반이 누굴 보고 하며 웅성거리는데 우리 명화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어사 어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네요. 손님, 식은 국밥이 아니라 식혀야 하는 국밥을 드린 것이요. 나리처럼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분이 뜨거운 걸 드셨다간 창자가 다 녹아내릴 텐데 말이요. 무어라. 내 속이 타다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이보시오. 날이 소매에 묻은 흑빛깔을 보니 저기 수에 입은 아랫마을서 오신 모양인데 마을 사람들 굶는 걱정에 사흘 밤낮을 한숨만 쉬었구려. 심장엔 화기가 가득하고 위장은 바짝 말라 있는데 거기다 대고 뜨거운 국물을 부으면 그게 약이겠소, 독이겠소? 어사어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신부는커녕 속사정까지 단번에 맞춰버리니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립니다. 명화가 국밥 그릇을 다시 밀어주며 말합니다. 이 국물은 미지근해 보여도 아버지가 주신 가마솥에서 반나절을 달인 것이요. 속에 화를 내리고 기운을 돋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으니 잔말 말고 드셔보시오.
어사가 반신반의하며 국물을 들이키자마자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국물이 마치 봄눈 녹이듯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싹 씻어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국물이 어찌 이리 따뜻하게 가슴을 데운단 말이냐.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봤으나 사람의 병든 마음을 고치는 국물은 처음이로다. 어사 어른이 국밥 한 그릇을 싹 비우더니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품속에서 번쩍이는 물건을 꺼내 들지요. 암행어사 출두야는 나중에 하고. 아가씨, 이 국밥의 비밀이 정녕 무엇이오? 이 낡은 가마솥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이오? 비밀은 무슨 비밀이요? 먹는 사람의 사정을 살펴 불을 맞췄을 뿐이지요.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장사꾼은 돈을 남기지만 명의는 사람의 숨통을 남기는 법이라고요.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화의 손을 꼭 잡으려는데 아뿔싸. 저기 구석에서 멍석 깔고 노숙하던 오빠 삼형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어이, 뚱보. 어제 먹은 국밥 맛있더라. 근데 저 꾀재재한 선비는 누구냐? 돈 안 내고 버티는 거면 우리가 손 좀 봐줄까? 아이고, 저 멍청한 오빠들. 암행어사 코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려 하다니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어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오빠들을 바라봅니다. 명화의 앞날에 큰 기회가 오려나 본데 오빠들이 또 죄를 뿌리게 생겼네요. 과연 암행어사는 명화를 궁궐로 데려갈까요? 아니면 오빠들을 옥살이 시킬까요? 암행어사 어른이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님께 뭐라고 고했겠습니까? 전하, 성 밖에 웬 보물솥을 가진 처자가 있는데 그 맛이 가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한 그릇 비우니 죽었던 기운이 살고 막혔던 속이 뻥 뚫리더이다.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더랬지요. 마침 상선들의 요리에 입맛을 잃어 빼빼 말라가시던 임금님, 그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뜨십니다. 어느 날 아침 명화의 허름한 초막 앞에 금치를 한 가마와 궁궐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지러지고 노숙하던 오빠들은 아이고, 우리 동생이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하며 제 살길 찾아 도망가기 바쁜데 우리 명화만은 태연하게 가마솥을 닦고 있네요. 어명이요. 성 밖의 명화라는 처자는 당장 보물솥을 들고 입궐하여 전하의 수라를 준비하라. 입궐요? 아이고 나으리. 대궐 음식은 간이 안 맞아서 제가 가기 좀 그런데 그래도 어명이라니 가야지요. 얘들아, 솥 올려라. 명화가 지게에 가마솥을 짊어지고 으리으리한 경복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궁궐 주방인 소주방의 수십 명 상궁들이 명화를 보더니 입을 쩍 벌립니다. 비단 옷 입은 선녀 같은 상궁들 사이에 땀을 뻘뻘 흘리며 녹슨 솥을 맨 뚱보 명화가 섰으니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시커먼 고철 덩어리를 들여오느냐? 전하께서는 지금 사흘째 곡기를 끊으셨다. 내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마마님 고철인지 보물인지 일단 불 좀 지펴봐야 알지 않겠소? 전하께서 왜 입맛이 없으신지 제가 딱 맞춰볼 테니 지켜만 보시오. 명화는 소주방 한복판에 자기 가마솥을 떡하니 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진상품으로 올라온 산의 진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방 구석에 굴러다니던 묵은지 한 포기와 찬밥 한 덩이 그리고 들기름 한 병을 집어듭니다. 아니, 전하께 올릴 수라에 감히 저런 비루한 재료를. 하지만 명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마솥에 불을 지핍니다.
들기름을 붓는 순간 고소한 향기가 소주방을 가득 채우더니 궁궐 담벼락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근엄하게 회의하던 대신들이 코를 킁킁대고 졸고 있던 내시들이 벌떡 일어날 정도였지요. 명화가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가마솥 들기름 김치 볶음밥이었습니다. 묵은지의 새콤함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가마솥의 열기를 만나 온 궁궐을 뒤흔듭니다. 임금님 계신 침전까지 그 냄새가 전해지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시던 전하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누구냐? 저 향기로운 냄새는 필시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들의 잔치 냄새로구나. 당장 저 음식을 가져오너라. 수라상에 시뻘건 볶음밥이 올라오자 대신들이 무엄하다 외치려는 순간 전하께서 먼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크게 떠넣으십니다. 오, 이 맛은! 죽었던 내 입안의 돌기들이 하나하나 살아나 춤을 추는구나. 묵은지의 아삭함이 내 근심을 씹어버리고 들기름의 고소함이 내 마음의 긴장을 녹여주는도다. 한 그릇 더. 아니, 솥째로 가져오너라. 사흘을 굶으신 전하께서 솥 바닥까지 박박 긁어드시니 얼굴에 핏기가 확 돌아옵니다. 명화를 불러 상을 내리려는 바로 그때 궁궐 문밖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눈치 없는 오빠들이 내 동생이 임금님을 독살하려고 저런 음식을 했다. 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포졸들에게 붙잡혀 끌려 들어온 것이지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오빠들. 동생이 상을 받으려 하니 배가 아파서 궁궐까지 쫓아와 초를 치는구나. 과연 명화는 임금님 앞에서 오빠들의 목숨을 구하고 궁궐 주방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명화가 임금님의 입맛을 살려놓으니 궁궐 소주방의 권력이 명화에게 쏠리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명화의 가마솥이 없으면 수라상을 받지 않겠다 선언하셨으니 배 아픈 사람들이 궁궐 안팎으로 줄을 섰더랬지요. 그 중에서도 으뜸은 누구냐고요? 네, 바로 궁궐 문 밖에서 쫓겨날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명화의 오빠들, 갑주를 수병득이 삼형제였습니다. 동생들아, 이대로는 안 된다. 명화 전연이 상금이라도 두둑이 받으면 우리한테 한 푼이라도 주겠느냐? 차라리 전하의 신임을 잃게 해서 쫓겨나게 한 뒤 그 보물솥을 우리가 슬쩍 하는 게 남는 장사다. 맞습니다, 형님. 제가 소주방 심부름꾼 놈을 매수했으니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요. 이 못난 오빠들이 짠 작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임금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동지 팥죽 수라상에 재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재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쓰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똥개 오줌 젖은 장작재를 준비했으니 참으로 고약한 신보지요. 깊은 밤 명화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오빠들의 사주를 받은 심부름꾼이 살금살금 가마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명화가 정성껏 쑤어놓은 팥죽 위로 시커먼 재를 한 바가지 들이부으려는데 그 순간 명화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잠을 잔 게 아니라 코로 공기를 감시하고 있었던 게지요. 어허! 어떤 고약한 냄새가 내 팥죽의 풍미를 해치려 드느냐. 거기 서지 못할까? 명화가 멧돼지처럼 달려나가자 놀란 심부름꾼은 제 바가지를 솥 안에 홀랑 엎어버린 채 도망쳤습니다. 달려와 솥을 본 명화는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곱디고 온 붉은 팥죽 위에 시커먼 재와 이물질이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지요. 곧 있으면 임금님 수라상이 나갈 시간인데 말입니다. 이걸 어째 새로 쓰기엔 시간이 없고 이대로 내놓으면 내 목은 물론이고 아버님 유산까지 뺏길 판이로구나. 오라버님들 짓이 분명한데
내 이번에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명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오히려 눈을 반짝입니다. 그리고는 주방 구석에 있던 꿀과 계피, 말린 대추를 몽땅 가져옵니다. 제가 섞인 팥죽을 버리는 대신 가마솥의 화력을 최대로 높여 다시 끓이기 시작하지요. 드디어 수라상 시간. 임금님 앞에 검붉은 빛이 감도는 묘한 팥죽이 올라왔습니다. 대신들과 상궁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팥죽 색깔이 왜 저래? 탄 거 아니야? 전하, 명화 전연이 게을러서 팥죽을 다 태워 먹었나 보옵니다. 당장 하옥시켜야 하옵니다. 향기가 평소와 다르구나. 어디 한 입 먹어보자. 전하께서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껄껄 웃음을 터뜨리십니다. 하하, 이 맛은 무엇이냐? 평범한 팥죽이 아니로구나. 불맛이 진하게 배어 있으면서도 끝맛이 달콤하고 알싸한 것이 마치 추운 겨울날 화로 옆에서 먹는 설탕 범벅 군밤 같구나. 명화야, 이 요리의 이름이 무엇이냐? 전하, 이것은 불사조 팥죽이라 하옵니다.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난 맛이라 그리 붙였사옵니다. 제가 섞인 줄 알았던 팥죽이 가마솥의 강력한 열기에 녹아들어 오히려 깊은 불맛의 풍미를 낸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맛에 크게 흡족하여 상금을 2배로 내리셨지요. 한편 담벼락 뒤에서 이제 명화는 끝났다며 잔치를 벌이던 오빠들. 명화가 상금을 한 보따리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뒤로 자빠지고 맙니다. 아니, 재를 뿌렸는데 상을 받아? 저 가마솥은 정녕 요물이란 말이냐?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명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빠들은 이번엔 아예 가마솥 바닥에 구멍을 내기로 작정했다는데 앞으로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재를 뿌려도 상금을 받아 챙기는 명화의 운빨에 오빠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솥이 문제다. 그 손만 없으면 명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셋째 병득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커다란 정과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님, 이 솥 바닥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시다. 구멍이 뻥 뚫리면 아무리 명화라도 국물 한 방울 못 끓일 것 아닙니까? 좋소. 명화 전연이 임금님께 올릴 약과를 준비한다고 꿀이랑 쌀가루를 잔뜩 솥에 넣어뒀으니 지금이 기회요. 한밤중 오빠들은 소주방에 잠입해 가마솥 바닥을 정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님이 물려주신 보물 솥이라 그런지 구멍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솥 안에 있던 꿀과 쌀가루 반죽이 열기에 눌어붙으며 솥 바닥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버렸지요. 오빠들은 당황한 나머지 망치를 내던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라상을 준비하러 온 명화가 소주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솥 바닥에 누가 불을 지펴놓은 거야? 꿀 반죽이 다 타서 바닥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잖아. 솥 바닥은 이미 시커멓고 갈색인 정체불명의 딱딱한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 임금님께서 간식을 찾으실 때가 다가옵니다. 명화는 절망한 얼굴로 솥 바닥을 국자로 벅벅 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건 탄 게 아니네. 꿀이 졸아들어서 바삭해지고 쌀가루가 익어서 고소해졌잖아. 달콤하면서도 오독오독 씹히는 것이 이거 물건인데. 명화는 즉시 그 덩어리를 주먹만 한 크기로 예쁘게 다듬어 은쟁반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최초의 딱딱한 간식, 누룽지 사탕이 탄생한 것이지요. 임금님께서 쟁반 위에 놓인 갈색 덩어리들을 보시고는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명화야, 이건 먹다 남은 숭늉 찌꺼기 아니냐? 어찌 이런 걸 내온단 말이냐? 전하 한 번만 깨물어 보옵소서. 이 안에는 인생의 쓴맛 뒤에 오는 진정한 단맛이 담겨 있사옵니다. 임금님은 반신반의하며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깨무셨습니다. 오, 이 소리는 무엇이냐? 머릿속까지 울려 퍼지는 이 경쾌함이란. 혀끝에 감기는 달콤함과 곡물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내 마음속의 답답함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기분이로다. 명화야, 이건 정령 대박이로구나. 그날 이후 궁궐 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비마마부터 공주님들까지 그 딱딱하고 달콤한 걸 다오 하며 명화의 처소 앞에 줄을 섰지요. 명화는 누룽지 사탕을 팔아 오빠들이 탕진한 유산보다 훨씬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을 망가뜨리려다 오히려 대박 상품을 만들어준 꼴이 된 오빠들. 이제는 아예 우리가 원조다. 라며 시장 바닥에서 가짜 누룽지 사탕을 팔기 시작하는데 과연 명화의 원조 가마솥 맛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명화의 누룽지 사탕이 팔도 강산을 뒤흔들자 질투에 눈이 먼 오빠들이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방부자의 후계자다. 라며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천하 제일 요리 대결을 제안한 것이지요. 지면 가마솥을 내놓고 한양에서 영원히 쫓겨나기로 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 한판 승부였습니다. 대결 장소는 대궐마당. 심사위원은 임금님과 한양 최고의 미식가들이었습니다. 오빠들은 그동안 훔친 돈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송이버섯과 용봉탕 재료 서역에서 온 향신료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반면 우리 명화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명화가 준비한 것은 오직 낡은 가마솥과 아버지가 물려주신 화로의 불씨, 그리고 평범한 콩 한 바가지와 소금뿐이었습니다. 오빠들이 화려한 불꽃을 일으키며 고기를 굽는 동안 명화는 묵묵히 콩을 삶아 가마솥 안에서 무언가를 정성껏 치댔습니다. 하하! 명화야, 고작 콩 따위로 우리 용봉탕을 이기겠다고. 오늘로 그 가마솥은 우리 것이다. 마침내 대결 종료를 알리는 징이 울리고 임금님의 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들의 화려한 고기 요리를 맛보신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어딘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화의 요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순간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구수하고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마솥 된장조치와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이 맛은 화려하지 않으나 깊구나. 마치 어머니의 품 같고 고향의 흙냄새 같도다. 그런데 이 된장 맛이 왜 이리도 익숙한 것이냐? 임금님이 된장을 깊게 한술 뜨는 순간 솥 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명화가 솥을 깨끗이 비우자 아버지가 생전에 새겨놓은 글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재산은 나누면 사라지지만 사람을 먹이는 마음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요. 솥 바닥을 보십시오. 솥 바닥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혀끝의 화려함이 아니라 만인의 배를 채우는 넉넉함에 있다. 이 솥을 짊어질 힘이 있는 자만이 내 진짜 유산을 가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들에게 재산을 준 것은 그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명화에게 무거운 솥을 준 것은 그녀의 성실함과 강인함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들이 흥청망청 재산을 날릴 동안 명화는 가마솥을 짊어지고 백성들의 배를 채우며 진짜 맛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무엄한 오빠놈들은 들어라. 재물을 탐해 동생을 해하려 한 죄, 엄히 다스릴 것이나. 명화의 효심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당장 명화의 밑에서 설거지부터 다시 배우거라. 아이고 전하. 명화야. 아니 명화 사장님. 살려주십시오. 그날 이후 명화는 조선 최초의 궁중 요리 고문이자 국가공인 맛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머리를 깎고 명환의 가게에서 콩을 까고 장작을 패며 개과천선했더랬지요. 명환은 오늘도 그 낡은 가마솥을 닦으며 웃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마음이 시린 이에게는 달콤한 누룽지 사탕을 건네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배가 출출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남문박 명환의 가마솥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선 천하 제일 막객, 막내딸 명화 이야기. 여기서 끝입니다.